아, 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3분 뒤에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음수 소외산 거지. 네, 선생님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 박소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초등교사 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고자 아동복지법 헌법소원 청구 및 교권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로펌 유일총과 함께 교권보호에 필요한 입법활동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개선을 해내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혹시나 우리가 또는 우리의 동료가 무고성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자. 라는 마음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우리 너무
자책하거나 우리를 낮추지 말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좀 더 담대히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 내주시고 마음 내어주신, 그리고 아팠던 경험을 들려주실 두 분의 선생님께 저희는 정말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다만 연수에 있어서 그 두 분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잖아요.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바로 선생님께 연수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을 선생님께서 무고성 아동학대 아동학대 무고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저 화면 공유할 수 있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자, 화면 보이세요? 아직 공유 안 됐어요. 그래요? 잠시만요. 근데 이을 선생님 얼굴은 괜찮으세요? 저는 이미 얼굴이 다 뉴스 공개가 돼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실은 줌에서 공유를 안 해봤거든요. 음, 어, 제가 권한을 드렸거든요. 그 화면 공유가 다 되는 걸로 되어 네네. 있는데, 우선은 잠시만요. 하시는 중에 이나라 선생님 혹시 손 드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걸까요? 이나라 선생님 잘못 누르신 건가? 그럼, 이제 공유 공유됐나요? 되시,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원래는 프레젠테이션 띄우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 화면 이대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율이고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저희 그 중학교 3학년 사회선생님께서 집회를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저희 엄마도 거기 다녀요. 하니까는, 그래? 하더니 저희 아들이, 우리 엄마 유튜브에 책상 던진 선생님이라고 치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책상 던진 선생님이고, 반성문 찢은 선생님으로 검색이 되고 있는 이을 윤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다행히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선생님 얼굴 보이는데 일부러 얼굴 켜신 거 맞으시죠? 저는 네, 네, 네. 그냥 상관없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녁에 원고를 수정할 때 그 교권사법이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민주당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암담한 마음으로 원고를 썼는데 오늘 급하게 수정을 했어요.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연수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저희에게는 이 아동복지법 17조가 남아있죠. 저희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지금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법 조항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저는 사실 교실에서 책상하고 반성문에게만 신체적 학대를 가했어요. 책상을 발로 밀었고 반성문을 손으로 찢었습니다. 제가 가한 신체적 학대는 오직 책상하고 반성문 양뿐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아이를 세워주지도 않았고, 뭐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항목의 정서적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관련법에 보면 24조에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경찰이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100%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고소당하셨던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정서적 아동학대 중에서 아동학대를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셨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조항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검찰에 송치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아동학대로 흥치가 뭐 고소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뭐 혐의가 있던 없던 무조건 100% 검찰로 넘어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조금 더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건 개요를 간단히 하지 않죠. 봐볼게요. 네, 2022년도에 저는 3학년 담임이었는데 그 해당 아이는 이제 본인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그 어머니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자, 개학 전 겨울방학 중에 한 학년 위에 형네 집에 놀러 갔다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근데 그 때문에 매우 아이가 불안하니까 특별히 잘 봐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고, 전년도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학부모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당한 폭력이 너무 수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주장대로라면 자기 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목에다 톱을 대고 목을 썰어버리겠다. 뭐 가위를 목에다 대고 뭐 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폭력이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너무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3월달 2일 날 바로 아이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안정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다 했습니다. 숙제 안 해도 뭐 거짓말해도 수업을 방해해도 뭐 돌아다녀도 감정 조절 못해도 그냥 다 이제 넘어가 줬어요. 그때는 짠한 마음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주 안 돼서 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선생님이 나를 제지하지 않는구나를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하시고 엄마가 전화를 하고 나면 하나도 혼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아이가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뒤로 조금씩 행동이 더 험악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짜증난다면서 친구를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오히려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아이에게도 이런 것은 안 돼라고 훈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교육청 민원, 국민신문고, 뭐 학교 와서 담임 바꿔라, 뭐 자질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막 계속 하게 되시고, 어느 날은 4월 정도에 그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저희 학교 생활부장님께 전화를 했다고 해요.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해당 담임쌤께 알려라. 이런 연락까지 받고 나니까, 아, 나 이제 드디어 덫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미 브로커를 끼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도 이제 계속 환청, 환각, 막 이런 어머니가 수시로 쫓아오셔가지고 교실에서 소리 지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6월에 자살 시도를 한번 했어요. 약물을 과량 복용을 했어요. 아침에 어머, 일어나고 선생님 싶지 자살 않았고, 수도 있었대. 네, 저도 죽은 교사, 광주의 죽은 교사로 저도 나올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학교에 안 가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신을 다음날 차리고 위세척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병가를 쓰게 됐는데 병가 중에 7월 5일 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이제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다음 사설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사고소가 하나 더 걸렸다고 고소장이 하나 더 날아오더라고요. 그때 최초에 요구받았던 금액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건의 고소를 받고 나서 북구청에서 이제 아동학대 혐의 뭐 여부를 조사한다고 8월 2일 날 여름방학 중에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8월 9일 날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즉시 분리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아이는 6월부터 학교를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담임의 아동학대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돌아가도 그 아이랑 부딪힐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 즉시 배제하라. 그래서 담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고 다행히 직위해제는 아니었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저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만 있을 수 있다면 교담이라도 하겠다 해서 학교에 가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됐어요. 8월 18일 그 저를 조사하는 광주 시경에서 경위가 최초로 연락을 해왔고 경찰청에서 9월 15일 날 3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북구청 조사하고 경찰 조사 사이에 한 달 넘게 좀 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서로 결과를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쪽 말이 다르게 되면 이런 어머니들은 북구청이든 경찰청이든 똑같이 민원을 넣으시기 때문에
왜 여기는 학대라고 했는데 저기는 안 했냐 이런 게 부담스러웠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저를 고소할 때 사용하셨던 각종 뭐 진단서나 뭐 이런 처방 이런 것들을 북구청에다 다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도 아동학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그 민사변론 출석을 해야 했고요. 그때 교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가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법정 출석을 하는 게. 조퇴, 연가 이런 걸 쓰고 재판에 참석을 했었고요. 12월 22일 날 저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검찰에서 저를 이제 조사했고요. 또 그 같은 2월에 저희 반 아이들도 검찰청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3, 4월 민사 2, 3차 출석이 있었고 4월 28일 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했고 네, 그 이후로 항고가 기각됐음에도 8월 1일 날 최근에 다시 재정 신청을 해서 지금은 광주고법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2,500만 원은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본인의 치료비까지 요구청을 하면서 돈이 3,2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민사는 모두 다 기각이 되어서 지금 민사는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고, 네, 형사는 재정신청이라는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죠. 네,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동학대 고소하고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112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뭐 경찰서에 갈 수 있나 봐요. 근데 일단은 아동학대다 이렇게 되면은 행정기관 뭐 북구청, 동사무소 뭐 이런 또 동사무소는 아니겠네요. 북구청이나 시청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이 기관에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전문가들 아니고 공무원들이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학대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해요. 이 기관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아보전에서 판단도 하고 관리도 하셨는데 아보전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대를 저질렀던 부모들이 비협조적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행정기관이 판단하라고 넘긴 거랍니다. 이게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넘어왔다고 해요. 근데 공무원들이 판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보전에 그 의견을 많이 묻고 있는 상황이고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재발방지 교육 뭐 이런 거 들어야 되고 저도 한 번 정도 만났거든요. 저희 학교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학대범이라고 등록이 되면 무혐의가 나와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 역시 여가부의 아동학대범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아까 아동 그 행정기관과 더불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형사 사건이 되겠죠. 아까 그 법조항 24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100% 검찰에 송치가 되게 되고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라고 하면 여기서 다행히 끝나면 대부분 이제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항고가 있어요. 재판을 열지 않아도 항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나온 것을 고검에 항고가 돼서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사건으로 처리가 됐었고, 고검에서도 기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두 군데에서 무혐의라고 했기 때문에 재판은 안 열린 상태였잖아요. 이 다음에는 다시 상고가 불가능하고 재정신청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를 고소하신 분께서 나는 검사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재판은 하지 않았지만 판사님이 다시 봐주세요라고 서류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신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재판 과정을 오픈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동안 냈던 증거 자료들을 판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작년 7월에 고소를 당했고 지금 현재 9월이니까 1년 넘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호랑이 스티커 선생님이 기소유예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이 되지만 뭐 초범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뭔가 징계를 하지 않고 두고 보겠다 이런 경우에요. 사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은 아동학대가 분명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소를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이 되게 되고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이제 그 공무원 신분상의 또 처벌을 받게 되겠죠, 징계를.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 또 그나마 다행인 거 하나는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아, 이거는 학대 범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관리는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동보호 사건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형사재판이 아니고요.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 형량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나 상담 위탁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이거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받았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무혐의가 나와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는 기소와 기소유예는 잘 모르겠어요. 기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시 재심 청구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기소유예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소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싸워볼 수가 있는데 기소유예는 싸워볼 반론 뭐 반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가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동학대 당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저는 민사 고소를 같이 당했는데 이건 진짜 악질을 꼽은 거죠. 처음부터 돈을 노리는 경우에는 민사 고소를 같이 걸기도 하고요. 형사를 걸어놓고 나서 합의하자는 요구를 기다렸다가 합의하자는 말이 없으면 민사로 넘어가기도 해요. 민사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각되기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셨습니다라는 소식은 어떻게 접하실 수 있냐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기 3번에 보시면 브로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제일 빨라요. 그 신고하기 전에 미리 협박을 합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4월 달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 4월에 생활부장한테 변호사 사무실입니다라는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윤수현 선생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선생님께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저의 연락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학교에 전화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 협박은 보통은 브로커들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라고 학교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전화를 왔을 때 녹음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사무실 아니고 브로커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에 대한 통보가 오기 전에 학교 담당 SPO들이 다 있잖아요. 담당 SPO들은 그 자기가 소속 관리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고소가 될 경우에 제일 빨리 알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통해서 빨리 알았어요. 교감선생님이 공문 접수되기 전에 이제 교감선생님께 SPO가 그 학교 선생님이 누가 지금 고소당했다라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담당 형사는 맨 마지막에 옵니다. 8월 2일자로 고소장 들어왔는데 형사님은 8월 18일 날 저한테 연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형사님 연락 기다리고 있기는 사실 정말 너무 막 애타고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놔두고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문으로 게시가 되고 아니면 SPO를 통해서 알게 되고 브로커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게 제가 8월 2일자로 받은 수사 개시 통보 공문인데요. 죄송해요. 말을 막 버벅거려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교사가 수사 개시가 되게 되면 근무학교로 공문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워진 부분은 저희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저와 교장 선생님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소가 됐다는 내용을 들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누가 나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지금 이름을 써놨는데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인데요. 정보공개 포털에 가셔가지고 여기 청구 소통 버튼, 여기 스피커 모양 보이시나요? 확성기 모양? 이 확성기 모양을 클릭하셔가지고 형사사건, 정확히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신 다음에 자기가 고소당한 내역을 조회해달라,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인가 고소장이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그 고소장 확인할 때도 여기를 이용했었고, 이제 그 변론 준비하면서 저 고소했던 아이가 그 전에 들은 바로 1학년 때 정서행동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뭔가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쓰려고 교육청에 그 1학년 때 정서행동 검사했던 결과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여기서 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해주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된 부분을 볼게요. 이게 지금 정보공개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100%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오케이 한 일부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도 못 받고 여기부터 제가 지금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 고소장은 학부모가 쓴 게 아니고 해당 변호사가 쓴 건데요. 노란색만 봐보시면 책상을 던짐, 그리고 큰 따옴표, 너만 화낼 줄 아냐? 나도 화낼 수 있다. 던졌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서 책상을 똑바로 세우라고 지시하는 방법,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 뭐 재차 손들어, 머뭇거리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윤수연 선생님이 예전에 책상 던진 건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고 해볼게요. 길동이 홍, 이렇게 물결 표시 길, 물결 표시 동, 물결 표시 이런 식으로 고소장이 작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며 이리와 너, 뭐 없음, 미워요. 이런 건 찢어버려야겠다. 잘게 찢어서 손을 터는 행동.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먼저 보실게요. 고소장 확인하실 때 명심하세요, 선생님들. 매우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람 속을 빡 긁어놓고요. 큰 따옴표, 뭐 작은 따옴표, 느낌표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1%의 진실에 99%의 추측을 보태서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제 사건이 아니고 남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소장을 봤다면 이 선생님 엄벌에 처해달라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거 읽으면서도 이게 저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막 놀라고 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사건 겪고 나서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 고소장 이제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는 걸 봤는데 매우 비슷했습니다. 아마 변호사들끼리 이런 매뉴얼이 돌지 않나 싶어요. 구체적이고 느낌표 쓰고 악의적으로 쓴다는 거. 하지만 선생님들 이런 고소장 보셨을 때 절대 놀라거나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걸 쓴 부모랑 변호사는 교실에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기억은 왜곡돼요. 금방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이 아무리 악랄하고 악의적이고 구체적이더라도 절대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음 굳게 먹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좀 여러 차례 나오긴 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교사의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혐의가 인정돼도 진짜 학대범이라고 이렇게 되지만 99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걸려도 100분 중에 99분은 무혐의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걸렸다고 해서 너무 막 겁내고 어떡하지, 뭐 나 학교 잘리면 어떡하지, 연금 못하면 이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겁내지 마세요. 공개정보, 네, 정보공개 포털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요.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먼저 가입되어 있는 교원단체 변호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교육청에 연계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고, 개별 인맥을 동원하실 수 있는데, 교원단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교권 관련 사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방어를 해주실 수 있지만, 지방일 경우에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교육청에서는 연계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법률자문 변호사, 뭐 담당 변호사 있는데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그 변호사들은 저보다 더 몰라요, 실은. 그리고 교육청에서 MOU로 맺어져 있는 외부의 변호사들은 그분들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관련 법령을 찾아서 팩스로 보내주면 검토해주는 정도입니다. 도움이 안 되죠. 아니면 이제 개별 인맥 동원해야 되는데 저는 세 번째 방법으로 했고요.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있고요. 관련 사건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뭐, 30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만 원대까지 많이 가고요. 근데 변호사들은,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거 진짜 일도 아니에요. 금방 위험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하는 변호사는 일단 거르세요. 그런 변호사들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 이거 진짜 혹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냉철한 변호사가 좀 서운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잘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비싼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력 있는 거 아니니까요. 가능하면 몇 분 만나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겪어본 바는 변호사는 다 알아서 싸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우영우 보면 직접 나서가지고 변호사들이 자료도 찾고 구하고 막 공감하고 정성 들이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법률 사업가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막 억대 사건, 막 억대 뭐 돈이 걸린 일들을 하는 변호사들한테 사실 아동학대 사건은 큰 건도 아니고요. 큰 돈이 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알아서 싸워주지 않아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대신 싸워주는 용병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으면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는 돈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꼭 정의를 밝혀줄 것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 변호사한테 말하는 말입니다. 성금이 지급돼야 업무를 착수하십니다. 일단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금 전후가 다른 사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거 굉장히 쉽다. 나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걱정 마시라 해놓고 입금하면 연락이 잘 안 돼요. 저희 변호사님 바쁘세요.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선임 계약서 쓰실 때 경찰 조사 받을 때, 검찰 조사 받을 때 동행해 주시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선임 계획 쓰시고요. 확인하시고요. 성공 보수가 몇 퍼센트 되는지 추가 요금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선임 계획 쓰실 때 같이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는 이기나 지나 별로 손해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금을 받고 하는 일이고 진다고 해서 돈을 환불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요새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학부모들을 부추긴다는 거죠. 네, 이길 수 있다고. 왜냐면 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호소 접수하고 행정기관 조사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다 보면 이미 지옥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은 다 노랗게 변해 있고 정신 나가 있고 집안은 쓰레기장이고 난리가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싸움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싸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돌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어치유센터에 가면 각 시도교육청의 심리센터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신청하시면 그 담당 장학사가 전화하시고 초기 상담은 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문 외부 기관들을 연결해 줍니다. 병원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상담센터를 연결해 주기도 하니까 꼭 여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뭐 고소장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다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정신건강과나 이런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시기는 한데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불안하고 잠 안 오시면 정신과 가서 그냥 우울증 약 받으시고 수면제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체중도 너무 빠지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정신과 진료도 꼭 받아놓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공상 신청하실 때나 아니면 민사소송 같은 거 반대로 거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 거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꼭 치료 받으시기 바라고. 그 상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대학 교수님한테 사비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불안이나 공포가 올 때 뭐 행동하는 방법이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관리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면 사건 번호 뭐 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탄압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 2023 형제 몇 호? 이렇게 번호가 붙는데요. 이렇게 번호가 붙게 되면은 형사사법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사건 조회하시면은 내 사건이 지금 담당 경찰이 누구인지, 뭐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검사 뭐 몇 부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나 뭐 사무실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하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형사사법 포털입니다. 네, 제 사건인데요. 그 경찰이 조사한 결과였어요. 5가지 혐의 중에 책상을 던진 거 정서학대로 인정이 됐고요. 뭐 복도로 세워놓은 거, 친구들 앞에서 비난한 거, 동의 없이 촬영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혐의 없음 이렇게 됐었고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부분은 정서학대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기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와 함께 반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도 제출을 하고 경찰에도 제출하고 계속 이렇게 서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아동학대 형사재판은 다 서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뭐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 나와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재판장에 가서 딱 앉으면 이름 확인하고 사건 번호 확인하고 서류 제출하셨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서류로 제공을 하고 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 나이스 같은 무슨 법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가 반론 서면을 저희 대신 작성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이 반론 서면을 작성한 걸 보면 소스는 저희가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소장 항목에서 가에 대한 거 반론 자료, 나에 대한 반론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변호사를 주면 변호사가 그걸 보고 아,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를 보시고 항목별로 반론서를 써주세요. 근데 쓴 거를 바로 보내지 말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변호사는 저희 학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반론서 작성하기 전에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보통은 그냥 보내주세요. 확인해달라고. 확인하시고 다시 그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론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고소장을 분석하는 건데요.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 정보공개 포털에서 변호사 만나기 전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좀 화면이 작네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교장 선생님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인데요. 교장 선생님은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연필로 자국이 남아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교장 누구누구는 윤수연의 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방지하게 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식으로 방조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방 고소장인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 여러 가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가입표를 친 거예요. 어떤 조치도 하지 않, 이거 거짓말이죠, 교장 선생님. 이런 식으로. 아래도 보면 뭐 제가 책상을 던진 거를 인정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게 고소장이 있었는데 저 인정 안 했죠, 교장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한테 해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옆에 좀 똑똑한 선후배들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고 사실이 아닌 것들 가입표 치시고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제가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자료는 뭘로 하면 되겠다. 이런 메모들을 고소장을 꼼꼼히 보시면서 체크를 다 하시면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씩.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요. 이거 변호사 모르겠잖아요.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안 했는지. 이걸 해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인디스쿨의 코노밍 선생님인가 하수기 선생님하고 저 처음 고소당했을 때 통화했을 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동학대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그 위법했다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인데요. 첫 번째는 의도적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례적이었다. 세 번째는 전후 상황이 학대할 그런 정황이 아니었다. 이 세 가지가 증명이 되면 아동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다 찾아내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사용했던 증거 자료들인데요. 학급일지 많이 쓰고 계시죠? 저 교실에서 생긴 일, 저 사소한 것도 다 적어 놓았었거든요. 이 지금 3월 8일, 작년 3월 8일 건데요. 그 친구 만났을 때죠. 여기 보면 그 친구가 친구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거라고 우기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쿵쾅거렸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록에 의해서 그 검사가 판단 내릴 때 무혐의 판단 이유에 이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학생의 문제 행동이 지속적이었다는 것이 이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문제들을 쭉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엑셀 관찰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종이로 쓰다 보니까 공간에 좀 제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찾기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에 이렇게 탭을 학생 이름별로 번호 순으로 쭉 만들어 놓고 학부모 상담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일렀을 때 아니면 뭔가 특이 행동을 했을 때 날짜별로 쭉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간혹 이제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우리 애만 미워해가지고 우리 애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법정에서는 뭐 일지나 이런 거는 법적 자료로 증거가 안 된다. 근데 됐습니다, 선생님들. 걱정 말고 증거 다 모으시고요. 그리고 학급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선생님이 없었을 경우, 저 같은 경우 책상 던진 날이 그랬거든요. 아, 넘어뜨리죠. 던진 거 아니고. 애들이 조금 있으면 그랬나?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진술을 받아놓으면 좋아요. 근데 애들이 사실을 확인해서 진술서 이런 말 들으면 또 정서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용어 말고, 아, 너희가 보고 들은 거 선생님이 못 봤으니까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바로 쓰게 하시고,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날짜랑 쓴 사람까지 적어 놓게 하시면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학급에 불편한 점 적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몇 월 며칠 뭐 불편한 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걔가 맨날 뭐 화내고 놀 때 일본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여웠어요.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도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됐었는데요. 그 어머니 주장은 제가 그 아이를 타겟으로 해서 그 아이의 나쁜 점을 쓰도록 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여기 3학년 애벌레 키우는 과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아 그건 불편한 점 적기였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쓴 자료들도 굉장히 좋은 증거 자료가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급일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도 학급일지 쓰고 엑셀 쓰고 나이스 행동기록까지 저는 세 가지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했어요. 일단은 많이 적어둘수록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당 어머니가 PD 수첩 나오신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풀고 나오셔가지고, 왜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을까요?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교육청에도 교사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민원 넣었고, 고소장에도 생활지도가 업무인 교사가, 담임교사가 상담을 거부했다. 담임교사의 자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4월 11일, 5월 2일, 6월 20일 다 저 고소한 어머니와 나눈 문자예요. 문자를 보면은 저는 그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이렇게 동영상 보내드리고 사진 보내드리고 오늘 잘 보냈어요. 뭐 이렇게 춤췄어요. 하고 계속 보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었고요. 그 어머니께서는 제가 책상 넘어뜨린 날이 4월 12일인데 4월 12일 이후로 아이가 학교만 가면 토하고 오줌 싸고 뭐 울고 불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춤추고 있죠. 춤추고 있는 동영상이 핸드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낸 자료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사진 이런 거 절대 1년 안에는 지우시지 마시고요.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거는 따로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고소한 학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밴드를 사용해가지고 교실 소식, 오늘 공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었거든요. 뭐 쉬는 시간에 놀고 있는 모습도 올리고요.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하고 있는 모습, 여기도 이제 좀 긴 쉬는 시간 동영상으로도 올리고 사진으로도 계속 올렸어요. 근데 이 사진을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요새 되게 의견이 분분하신 거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서비스인데 안 해도 되고, 뭐 우리 아이 왜 안 나왔어요? 이런 민원 때문에 안 하고 싶다. 근데 그런 민원, 물론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증거를 굉장히 많이 찾았거든요. 왜냐면 뭐 그 싸운 다음 날도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왕따였다고 했는데 같이 섞여서 놀고 있고 이런 사진들이 다 일일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비공개로 하고 올려놓으셔도 돼요. 기록을 가지고 있으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또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영상,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공부 시간 틈틈이 찍어두시고 기록해 두시기를 바래요. 제가 지금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확인서인데요. 탄원서는 의견이에요. 선생님 선처해 주세요. 검사님, 뭐 부장님 용서해 주세요인데 사실 확인서는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다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쪽 학부모를 위해서 쓴 탄원서들 누가 썼는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다 보고요. 선생님들 것도 아마 학부모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확인서는 공개가 안 돼요.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사실 확인서 자필로 써주신 건데 학부모님들이 책상을 던졌다는 날 그 부모님이 확인해 주셨고 제가 그 1800 탄원서 안에 학부모님 탄원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담임의 권력을 남용해서 탄원서를 내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그 탄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사실 확인서를 학부모님들이 써주셨습니다. 강요에 의한 거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구하고자 자발적으로 썼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방이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더 강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탄원서를 많이 모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실 확인서를 많이 받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사실 확인서고 여기는 의견 진술서까지 같이 내주셨는데요. 이거는 반성문 찢은 날 맞았던 아이 아버님께서 써주신 건데요. 아이랑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탄원서인데요. 1800 탄원서 때문에 제 사건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었긴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써준 탄원서인데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 3학년인 아이들이 저랑 겨우 2달 만났는데 탄원서라는 어려운 글씨를 이렇게 또 재판장님한테 쓰게 했다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쓰라고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어머니들이 쓰고 계신 걸 보고 엄마 나도 쓸래요 하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판사도 검사도 사람인지라 아마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탄원서 많이 써주셨는데 그 당시에 학급 학부모님들, 전출 가는데 저랑 연락하시던 학부모님들, 예전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께서도 많이 써주셨고요. 그럼 탄원서를 어떻게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인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제가 고소당했는데 써주세요 하기 어렵거든요. 처음에 저희 본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반에 있는 아이들의 형, 누나, 반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연락하셔가지고 뭐 동생 반 선생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려졌고 아름아름하면서 학부모회 같은 걸로 알려지고 이제 좀 친했던 부모님은 이제 염치 불구하고 전화 드려가지고 전학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청해서 받은 탄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탄원서 사실 확인서 말고 기타 증거 자료들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사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병가를 쓰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반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간제가 게실되었는데 제가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애들한테 탄원서를 쓰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창체 글쓰기 시간에 선생님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기간제 선생님께.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지금 안 계시는 윤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 해서 소개하는 글쓰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확인서처럼 쓴 거죠. 그리고 이런 편지들도 전부 다 모아서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외에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문자인데요.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지금 이쪽 보시면 그 굉장히 문제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보면은 공책 꺼내놓지 않고 눕듯이 앉아있고 큰 소리 지르고 책상 그 친구 아니고 다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기분 안 좋을 때 나온 행동이다. 근데 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약도 바꾸시고 계속 연락 톡톡하시고 해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 거를 또 증거로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 친구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 저는 모든 어머니들께 아이의 문제 상황이나 좋은 점들을 계속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교담을 2학기 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담 시간에 사용했던 자료도 계속 재판 진행 중에 썼거든요. 그 수업 시간 돌아보기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좋았던 점, 감사한 점 이렇게 보면 뭐 재밌어요. 편한 마음으로 해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증거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 아동학대를 했다고 하는 선생님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꼭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분기별로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증거자료를 제출했던 거는 그 예전 연도 올해는 이제 없어졌죠. 교원능력평가. 그 교원능력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제도 제출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동학대범이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민사소송 관련된 건데요. 네, 둘이 합쳐서 3,200 이만큼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이의 치료비 더하기, 아이 병원 다니는데 쓴 교통비 더하기, 본인 어머니가 아이 때문에 힘들었으니 본인 위자료.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다 기각됐고요.
검찰청에서 수사 결과가 올해 5월 8일 날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가 된 거죠. 그런데 네, 다시 항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사법 포털에 가시면 불기소 이유 통지서라는 거를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교원 배상 보험 이런 거 청구하실 때 이 통지서가 필요해요.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급 아이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이게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증거보다 가장 강력했던 건 아이들이 직접 검찰청에 가서 진술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던 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지금 불기소 이유 통지서인데요. 여기 보면 책상을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보면 학생 최땡땡은 이거는 검찰청 가서 직접 진술한 아이들 친구들 6명이 갔거든요. 학생 최땡땡이가 어, 선생님이 책상을 그렇게 한 거는 뭐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고 녹취록 이렇게 하고 박 누구가 뭐 폭력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다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줬고요. 또 그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라고 검사는 판단을 했고 여기 역시 학대가 고의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김 누구 친구도 거기 뭐 제가 복도에 나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진술을 해줘가지고 벗어날 수 있었고요. 최땡땡이도 불편한 점 써보라고 한 거지. 아까 그 보셨죠? 애벌레 써진 그 종이. 누구에 대한 거 불만사항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아이가 진술을 해줬고요. 네.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아이들 6명이 검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을 계속 찍었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막 사물함 쿵쾅거리고 이런 걸 찍어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님이 보신 거예요. 제가 포렌식 하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아이의 문제 행동이 확인됐다는 거. 그리고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무혐의를 받게 된 거죠. 여기도 전 누구도 다 그 수사 같이 받은 친구들이고요. 고소장에 이 건방지네라고 제가 말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 누구가 그 선생님 그런 말 안 했어요라고 증언해줬고요. 그리고 반성문 찢은 거 유사 사례 판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반성문 찢으셨는데 그때도 해당 학생의 행동이 불량했기 때문에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이 친구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그 기록해놨던 그 아이의 불량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문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는 아름다운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민사 손해배상 그 기각된 사유인데요. 이거는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일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함에 있어 교사에게 상당 부분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촬영하고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원고 접니다. 제가 교육하고 선도하는 걸 넘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를 가하였다는 것을 인정이 부족하다라고 민사 판단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아동학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신고 대비 기소율, 처벌 확률 매우 낮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학급의 아이들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이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이 탈출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밴드나 그런 거 부담스러우시면 윤서도 자? 날마다 그냥 찍으셔가지고 파일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면 아니, 관계가 자. 좋아야 돼요. 만약에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았다면 안 해주시겠잖아요. 그리고 교내에 적을 만들지 마세요. 선생님들 그 주변에 학교에 뭐 관리자가 됐던 옆반 선생님이 됐던 부장 선생님이 됐던 학교 안에 적이 있으면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로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면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그 최근에 그 인디스쿨에 쓰긴 했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500만 원 벌금 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상담 선생님. 그분이 애기한테 욕하고 배를 때리셨는데 끝까지 자기는 교육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아마 괘씸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책상 넘어뜨렸습니다 했어요. 반성문 찢었습니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사과하시고 인정하시고 아,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줄이거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이요. 이거 아동학대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엄청나게 많은 사건 중에 정말 사소한 사건이고요. 이거 사실 걸려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선생님들 뭐 목숨을 잃거나 뭐 가정을 뭐 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그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었네요. 아, 네, 선생님 정말 말씀 하나하나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싶을 만큼 이런 좋은 말씀 그리고 경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왕의 DNA 선생님 모시고 연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음, 아마 접속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왕의 DNA 선생님과는 제가 어,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어요.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전화를 드려볼게요. 아까 혹시 저 이야기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왕의 DNA 선생님 연락 되시기 전에. 네, 이일 선생님, 잘 들리세요? 아, 네, 들립니다. 네, 선생님 조사받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 이건 정말 수사 단계에서 이 점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 느끼셨던 점 있으실까요? 어, 저는 뭐 강압적이거나 유죄 추정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요. 네, 약간 유도신문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사실이 6층이었는데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식이었냐면 아, 선생님 요즘 애들 진짜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면 진짜 막 패버리고 싶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경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어떻게 애들 때립니까?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나 이런 유도신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막 뭔가 공감해주는 것처럼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저 북구청 조사받을 때도 똑같았어요. 굉장히 아 요즘 정말 힘들다. 선생님도 힘든 거 알고 있다. 요즘 애들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다 말했더니 혐의 인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꿀팁 고맙습니다. 음. 아, DNA 담임 선생님은 어, 스피커가 잘 작동이 안 돼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선생님, 채팅창에 질문이 많은데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아, 교장 선생님 하나씩 볼게요. 교장 선생님은 형사는 아동학대 방조죄였는데 방조가 아닌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이렇게 몇 글자 써가지고 보내셨고요. 제가 서면을 대신 함께 작성했어요. 같이 고소인으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민사만 대응하셨고 교장선생님의 모든 서면은 저와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전화가 안 갔고요. 지금 대안학교 다니고 있고 그 친구의 누나가 저희 학교에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사비로 충당, 일단은 상금이었기 때문에 사비로 충당했고, 광주광역시 교권보험에서 형사 부분은 100% 받았고요. 민사는 아직 그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어가지고,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잠시만요. 분명히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때렸다든지, 밀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비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같이 소명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 아이를, 내 손에 그 아이 뭐 배가 맞았다. 근데 절대 내가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때리려고 한 거, 저희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둘이 싸웠을 때,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도 이 친구가 아프니까 사과해야 해라고 이야기 보통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호민, 잠시만요.
네, 나이스 행동 발달, 네이버 비공개 밴드 다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제가 끄적거렸던 메모 같은 것도 다 증거됐고요. 영상 촬영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왜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만든 거고 저작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로 유포하거나 함부로 공유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동의받지 않고 이렇게 영상 촬영한 것도 괜찮나요? 그거 어떻게 서명했냐면 그 부모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를 고소장에 넣었는데 저희 학기 초에 그 안내장 나가는 것 중에 정보동의 활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 개 체크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은 학급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동의한다가 있어요. 그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는 밴드 대신 학급 홈페이지 대신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했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부분 인정돼가지고 무혐의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정보 공개 학기 초에 그 내년에 서류 나갈 때 그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정보부장님이 추가하고 싶은 항목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촬영에 대한 부분이나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을 미리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생활 지도를 위해 담임교사가 뭐 아이를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윤수연 선생님, 예. 최근에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청의 사례판단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라면 사례판단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까요? 없는 것보단 낫죠. 그 사례판단위원회가 얼마나 잘 판단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판단하는 거는 교육 전문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찰하고 공무원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싸움을 해보면서 보니까 교육청과 관리자는 교사 편이거나 교사를 보호할 마음이 없긴 해요. 근데 그 사례판단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고 그 들어가는 분에 따라서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고맙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우선 받고요. 다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선생님 들어오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스피커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자, 저 세봉국장님, 이거 스피커 연결이 안 되면 어떤 것을 그 선생님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제가 선생님 댁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어디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음, 굉장히 당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무고죄 지금 여기 누가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무고죄가 없어요. 왜냐면 정황만 있어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정황상 아동학대 같아서 신고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부추기는 거고요. 대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사 입장에서 지금 그 초등교장을 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걸거나 형사소송을 걸어서 그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민사를 걸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2,500만 원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저 병원비랑 담임수당 못 받은 거, 부장수당 못 받은 거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근데 기각됐습니다. 기각 이유는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아버리면 더 나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머리카락을 뜯겼다든지 이러면 민사소송에 가면 이겼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 기각됐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기 왕의 DNA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들리십니까? 그러면 어, 에, 에코가 들어갈 것 같아서 선생님은 그 컴퓨터 소리를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왕의 DNA 선생님께서는 컴퓨터 소리를 아예 끄시고 화면만 보시고 저랑 통화하는 걸로 소리를 대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는 되시지요, 선생님? 예, 지금 화면 공유. 예, 됐습니다. 됐죠? 아,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를 읽어드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전체적인 이제 사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는데, 첫 번째는 해당 아이를 교실에 방치했다. 두 번째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의 장단점을 쓰게 해서 정서적으로 아동학대했다. 세 번째는 그 학생들이 쓴 그 글을 학교정의 어플에 게시를 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유로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고요. 네, 그것에 대한 이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교사는 2022년 10월 13일 도서관 이동 수업을 하러 가면서 해당 학생을 동행시키지 않고 교실에 남겨놓은 사실, 도서관 수업을 마친 후 곧바로 점심 식사를 위해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로 이동하면서 해당 학생을 교실에 그대로 남겨놓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이 도서관으로의 이동을 계속하여 거부하던 당시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수업을 위하여 23명의 학생을 도서관으로 인솔 하여야 했던 점, 도서관으로의 이동을 거부하는 학생을 강제로 도서관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던 점, 당시 학습 도우미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해당 학생의 이동을 도와줄 수 없었던 점, 평소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부당하게 대우하였거나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에 대한 회피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실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던 정황이 없는 점,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행위 이후에 해당 학생의 건강정신 상태에 특별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임교사가 학생을 방임하였거나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두 번째로는 그 해당 학생의 장단점에 대한 글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쓰도록 했다는 것과 관련된 건데, 당시 해당 학생은 결석한 상태였고, 2교시 국어 시간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에 대해서 장단점을 써보자고 했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해당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혹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사실이 직접 해당 학생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는 점, 3학년 땡땡반의 담임교사직을 수행한 후 3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상담을 앞두고 당시 학급 지도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해당 학생과 그들과의 관계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부당하게 대우하였거나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에 대해서 회피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교사가 위의 글을 학교종이 어플에 게시한 것과 관련돼서 정서적 학대로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담임교사가 당시 친구들이
해당 학생의 장단점을 써서 제출한 글을 전자파일로 변환해서 학교 정의 어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돼. 그러나 담임교사가 평소 교육활동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 결과를 학교 정의 어플에 업로드하여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왔던 점. 해당 학생에 대한 장단점 글쓰기 역시 국어 시간, 인상 깊은 경험 글쓰기 활동 직후에 남는 시간에 이루어진 점. 담임교사가 평소 업무 수행의 방식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발표하는 동안 그 글을 실물 화상기를 통해 파일로 변환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점. 해당 학생의 글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업 시간에 곧이어 파일로 변환되어 컴퓨터에 저장된 점.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변환된 파일이 미리 지정한 동일한 파일에 함께 혼재되어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일 이름이 숫자로만 자동 저장되어 내용을 구분할 수 없었던 점. 평소 학생의 작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일괄적으로 업로드해왔던 점. 당시 학급의 모든 보호자가 볼 수 있는 학교정의 어플이라는 인터넷 공간에 그와 같은 글을 게시했을 때 곧바로 해당 보호자가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임교사가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해당 학생의 장단점 쓰기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실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함.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계속 에코로 들려가지고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소리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학부모가 사전에 선생님에게 뭐 불만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협박성 발언을 했거나 그러니까 아동학대 고소를 위한 어떤 예고성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 특별하게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았어요. 반면에 해당 학생이 이제 9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 행동들을 보였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학부모라면 뭔가 대처를 하고 그 학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뭐 치료를 받는다라든지 어떤 상담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담임교사가 알아서 이제 자기 자녀를 케어하라는 식의 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건 참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본인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다 밀어놓은 다음에 자기에게 불만이 생기면 보복성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전 사건도 비슷하거든요. 참 들을수록 안타깝고 참 그런 부모님들 어디나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뭐 관리자나 뭐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도움을 또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이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동료 선생님들한테 뭐 탄원서 받아라, 학부모님들한테 뭐 사실 확인서 받아라, 그리고 뭐 힘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은 해주셨는데 본인들께서 그 학부모들을 또 많이 상대하시고 또 그 학부모들한테 어떤 협박도 당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서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을 때 문서상으로 어떤 자료를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어떤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되실 때는 매우 수동적이셨고
대신에 그냥 이렇게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이런 이제, 그런 멘트,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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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런 학부모가 선생님을 막 이게 고소한다고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서 이게 중재적인 역할을 하신 건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학생이 9월부터 이제 10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를 많이 했었고, 음,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분노 발작과 이동 거부를 계속 보이는 상황이라, 한번 수업을 방해하면 이제 한 30분씩 이제 수업을 못 해요. 걔를 복도에 데려가가지고 진정시켜야 되니까. 그럼 음, 다른 아이들은 이제 방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싶었지만, 당시 이제 교장 교감선생님은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제 올해 지금 6월 한 중순쯤에 열 수 있었거든요. 음, 예, 그리고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해당 학부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를 가해했어요. 여러 가지 과정으로 적극적으로도 소극적으로 가해를 해서, 저는 해당 학부모한테도 많이 힘듦을 겪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어떤 괴롭힘 당한 것도 어, 오히려 더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 세종에서 예전에 교원평가로 성희롱을 당하셨던 선생님도 그 교육청 감사를 받으시면서 더 큰 상처를 입으셨다고 해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당신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네, 그럼 선생님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청이 선생님을 힘들게 했는지. 아,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그 문서를 좀 공유를 할게요. 새로운 문서 보이시나요? 네. 예,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11월 7일 날에 이제 그 아동학대 수사 개시 공문이 교육청에 갔고요. 이틀 뒤에 저한테 직위 해제 공문이 왔어요. 네, 이틀 만에 제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반박해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이제 아까 우리 앞에 이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청으로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가해는 안 당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위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학교 출근도 안 됐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제 그 청구를 했고, 그래서 직위해제 무효 요구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안방문을 송부했어요. 이제 교육청이 저를 직위해제한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직위해제 무효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이제 반박문을 이제 그 심사위에 보냈고, 저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박문 내용을 하나 이렇게 5가지 사유로 들었는데, 하나씩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해당 학부모의 주장을 다 인용했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고 중대한 비위다. 정서적 학대고 방임이다. 두 번째는 교육공무원법 44조 2항을 들어서 저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경찰 수사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자기들이 처분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 44조 2항을 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이제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 교육청은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법원 판례를 3회를 들었어요. 2000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함.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원임.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필요 있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가 이제 직위해제되고 나서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체중도 뭐 한 10kg 이상 빠지고 일단 이제 좀 식사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 학부모가 계속해서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수사기관과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압박을 넣는 상황이고 자기 자녀와 분리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까지 교장,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그 교육청 장학사한테 뭐 수시로 계속해서 말하는 상황이라 그 아이랑 좀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병휴직을 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면 질병휴직을 하였지만 그것은 자의적 분리이고 인사상의 처분을 통한 구속력 있는 분리를 하여야 하므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직위해제가 적법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와, 그래서 뭐 교육청이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 그 해당 교육부 직원보다 더 저를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 교육청에서 언행 정도로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저의 추측, 그것도 화가 났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아마 다 저와 같은 심정이실 것 같고, 정말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건 좀 구체적으로 네네. 그 아동학대 아보전에서 이렇게 수사관이 아니죠. 조사관이 나와서 아동학대 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선생님도 당연히 받으셨겠지요? 예,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종시청에 아동 청소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갔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사무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녹음을 하겠다고 하고 그 공무원 한 명이랑 다음에 그 경찰 한 명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고 저는 이제 질문에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는데 어 일단은 그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그 공무원이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좀 아니었어요. 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2시간 반 정도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뭐 질문을 한 개 하면 제가 한 10분, 20분씩 답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이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뭐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졸고 있길래 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가슴 아프지만 그 대전 선생님께서도 기록을 남겨주셨는데 그 아보전에서 나온 조사관이 아무리 이제 그 선생님이 교대 다닐 때 교육학을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됐고 학생이 기분 나빴으니까 선생님은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요. 여전히 그들의 전문성은 어딜 가나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청 쪽에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그 교원지휘법 제15조 사항을 보면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이제 교육청에 이제 고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발 조치 과정을 이제 저랑 이제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제 고발 조치 과정을 보시면 먼저 교육청에서 시도교권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또 의견을 그 교육청에서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회에서 학부모 고발 조치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 조치 유무에 대한 결과 통지, 고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발인은 저겠죠. 저와 피고발인인 그 학부모에게 또 이렇게 또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발을 안 하게 된다면 고발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작성해가지고 해당 학부모에게 이제 송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해당 학부모는 아주 좋은 본인의 어떤 잘못을 방어할 수 있는 통지서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직위해제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회 개최 여부도 알 수 없었고요. 저는 사전 고지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인편으로 교육청 직위해제 그 처분 공문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출근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의 직위해제 과정은 엄청 단순해요. 근데 학부모 고발 과정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있는 이 그 문항을 과정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장학사 장학반한테 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하고는 싶은데 과정이 너무 좀 불공정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상대편 학부모가 지금 그 이제 징계위원회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직원으로서.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좀 고발할지 안 할지를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징계위원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발 통지서를 교육부 직원한테 보내주면 매우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 어쨌든 교육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저를 직위해제할 때 어떤 실무를 담당했던 이제 그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같은 경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교원 초청 심사 조치 결과를 보면 그 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 한마디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뭐 책임을 졌다라든지 뭐 징계를 받았다는 말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뭔가 어떤 그런 뭐 학생부 쓰다가 뭔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오류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 구두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주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청의 그 장학사 장학반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무고한 직위해제를 했고 저를 거의 8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아무런 지금 뭐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세종교육청이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놀랍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반대쪽으로 매우 놀라운 교육청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건 사실 세종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부터가 고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사실 노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오버되겠지만 상황을 봐서 선생님들의 질문을 몇 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는 현재 아동학대 협박을 받고 계신 또는 뭐 고소가 진행 중이신 아니면 혹시 모를 그런 선생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교훈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글로 써왔는데, 이제 한 가지 제안 드릴 거는, 제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교육활동 침해를 제가 당했다고 이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당 학부모한테 이제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이제 요구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교육부 직원이라는 그 사람은 그 처분을 따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언론에 이제 크게 터지고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그 서면 사과문을 우리 학교로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그 사람이 기자들에게 입장문 올린 거 있잖아요, 언론에다가. 네. 지금 뭐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오는 그 입장문. 그거 그냥 그대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교육활동 침해로 이제 협박, 그다음에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거, 그다음에 저를 명예훼손한 거, 제 후임 교사한테 저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문건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제가 시정잡배이고 그리고 파면 조치돼야 하며 뭐 교단에 서면 안 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 한 10쪽에 걸쳐서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뭐 협박, 명예훼손,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섭한 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기자분들한테 올렸던 그 입장문을 그냥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뭐 다시 뭐 서면 사과문을 쓰라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벌금 부과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법적으로. 지금 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이관돼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이제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한테 강제성 있게 뭐 학부모나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그 처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이것도 꼭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되도록 선생님 스스로를 좀 방어하시면서 교직 생활 하시기를 조언드릴게요. 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괴롭고요. 또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도 나를 멀리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주변의 선생님들도 좀 거리를 두시거든요. 혹시나 본인들도 이렇게 뭐 엮이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 신고당해서 아까 우리 이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 제가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보통의 선생님들은 참, 힘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나서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를 좀 말씀드리면, 나에게 교통사고가 났구나.
이 교통사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불강력의 교통사고가 나를 덮친 것이다. 교통사고로 지금은 몸과 마음이 다쳤지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지금은 모두들 나를 멀리하지만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자.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터널의 끝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환한 햇살을 볼 수 있겠지.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일단 지금 교권사법도 통과되었다고 하고 또 아동학대 처벌법이랑 아동복지법도 계속 우리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학생들, 일단 문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온갖 그런 그 서류와 자료와 내용들을 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매년 매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함께 힘을 모으셨으니까, 아동복지법이랑 아동학대 처벌법을, 이렇게 좀 개정되거나 어쨌든 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단합하고 연대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시고 저도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전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뭐 영상 찍고 뭐 밴드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매년 매년 살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 뭐 물 들어온 김에 더욱더 연대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말씀 내용뿐만이 아니고 선생님의 이 말투에서도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져서 그거마저도 저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듣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이 왕의 DNA는 사실 그 당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예, 예. 예, 언론 보도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보도되고 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전국 초등교사 노조 이제 집행부님들께 요 부분을 이제 좀 협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상대편이 교육부 직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교육부에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뭐 2급, 3급 이런 이제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받고 이런 와중에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위에 그런 뭐 2급, 3급이라는 교육 공무원 통해 가지고 압력 넣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어떤 이제 아는 사람도 교육부에서 근무하는데 그 교육부 직원의 지인이 제 아는 사람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올해 6월, 7월 달에 이제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 교육부 직원 한 명이랑 지금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교육부 직원 뒤에 있는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들하고도 다 상대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 교육부 직원이 올 1월 달에 그렇게 승진을 했고 또 구두 경고만 받고 저렇게 나갔구나. 그 뒤에는 다 어떤 그 세력들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많이 오픈되고 나서 좀 많이 힘들었죠. 저도 이제 사람인데, 저에 대한 사건이 이제 뭐 이 전국적으로 다 퍼지고, 뭐 며칠에 걸려서 이렇게 메인 뉴스로 뜨니까, 그
압박감이 좀 엄청났어요. 음, 예, 그러셨군요. 맞아요. 저도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 이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노조 집행부다 보니 인터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부담이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셨을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말고, 이제 여기 같이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감히 부탁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어, 저희가 지금 대전 초교조에서 대전 선생님 사건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지금 왕의 DNA 담임 선생님께서도 외로웠다, 외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밖으로 오픈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의 부담도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라든지 뭐 증언이라든지 뭐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응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기로에 선생님들이 혹시나 서셨을 때는 조금 더 선생님 편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목소리를 내줄 사람은 또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터뷰 해보면 그렇게 큰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노조가 있잖아요. 그거 다 노조가 감당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감당하실 것 같지는 아니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미리 겁먹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저는 덧붙여서 감히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네, 대전 관리자 파워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왕의 DNA 선생님께 궁금하셨던 점이라든지 좀 더 알고 싶었던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다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네. 아, 징계 결정 안 됐죠? 그쵸?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예, 예,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만 된 상태고,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교육부의 나름대로 인맥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시간이 좀 조용해지고 또 상황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또 있잖아요. 잊으면 뭐 그냥 견책 감봉 정도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참 가끔 우리가 기레기 하면서 언론을 비하하기도 하지만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속 교육청에다가 문의하고 교육부에 문의하고 이러는 저희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럼 다른 질문 없으면 이번 연수를 이렇게 마쳐도 될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아, 해당 학생은 그 학교에 계속 다니나요, 선생님? 예, 그 학교에 계속 지금 다니고 있고 제 음, 후배 선생님이 지금 담임으로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힘든 어린이군요. 네. 아,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회 선생님도 듣고 계실 텐데, 두 분 선생님 정말, 어, 끊겼, 아, 네, 듣고 있습니다. 아마 끊겼지만 들리실 것 같아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네, 두 분 모두, 어, 단단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주시고, 이겨내주시고, 물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지만, 끝까지, 잘, 맞서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선생님들, 두 분 선생님 외롭지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연수 들으시는 조합원 선생님도
힘이 되실 거고, 저희 노조도 역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긴 시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초등교사 노조에 응원 메시지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교조 앞으로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선생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건강 꼭 힘내세요, 챙기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